자, 330페이지입니다. 1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죠. 사무관리는 전형계약 계약 자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무관리 뭐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고 2번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1번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X입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죠. 이거 뭘 생각하시면 되죠? 커피 자판기. 큰 길가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면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의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승낙의 상대방은 자판기 주인이죠. 다시 말하면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여야 돼요? 특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의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어야 하므로 1번이 뭐죠? X가 되네요. 2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상호 교차됐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양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뭐죠? 성립되고요. 3번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자가 최저 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경매에 붙이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게 낼 줄은 몰랐네요. 이거 내는 거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자동차를 경매에 내놨어요. 경매에 내놓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300이당은 받아야 된다라고 내놨다면 300 이상을 받겠습니다. 이제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죠? 300만 원부터 310만 원, 320만 원, 330만 원 더해서 없습니까? 꽝꽝꽝 하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3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게 뭐죠? 청약이고 330은 받아야 되겠다. 이게 뭐죠? 승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은 이미 계약이 뭐가 됐어요? 성립은 됐으니까 330에는 못 팔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이런 걸 안 정해놨어요. 안 정해놓고 그냥 뭐죠? 경매에 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올라가다가 330만 원 이러면 이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갑의 입장에서는 그 돈 가지고 못 팔겠다라고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를 정하지 않고 경매에 내놓으면 이게 뭐죠? 청약의 유인인 거고 이때 330이요 더 이상 없습니까? 이게 뭐죠? 청약이고요. 따라서 갑은 330만 원이면 못 팔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뭐죠? 성립되기 때문에 3번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자가 최저 가격을 뭐 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았다면 경매에 붙이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죠? 청약의 유인이 됩니다. 물론 최저 가격을 정했다면 그건 뭐가 돼요? 청약이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 2014년에 나왔죠? 절대로 올해 안 나옵니다. 올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손에 장을 지질까요? 4번 승낙자가 청약대하여 변경을 가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1억에 살래라고 했더니 8천만 원 살게 라는 말은 1억에 안 사겠다는 얘기죠. 8천만 원에 팔란 얘기죠. 따라서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어떻게 해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이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3번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설명드릴까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게 채무불이행 그 중에서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 문제로 갑니다. 내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뭐가 되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위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죠?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일반적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냐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2015년에 나온 문제는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1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불행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의 책임 없이 전보배상이라는 말은 전손해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데 요겁니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받을 수 있냐면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반환받기 어렵다면 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다시 제3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중매매죠. 근데 아직 이전 등기는 안 해줬습니다. 그죠? 따라서 아직은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아직 뭘 안 해줬어요? 등기를 안 해줬으니까 이행불능은 아니죠. 4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고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보조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행 보조자의 과실은 결국은 뭐죠? 채무자의 과실인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면할 수 있다. X입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죠. 4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1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전부 불능이 됐으면 이행불능이니까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한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라고 그랬죠. 지역권 할 때기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됩니다. 3번 쌍무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채거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까지 일단 끌어볼게요. 일단 이건 또 담보 책임인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거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했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다시 보시면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어요. 그러면 요거죠. 일부 타인의 권리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은 뭐만 청구할 수 있어요?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악이더라도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에서 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일반적 형태의 질문이죠. 넘기셔서 5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이나 채액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소재기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했어요.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행사 즉시 계약이 소급해서 이미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후 그 소를 취하더라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유동종 무효입니다. 유동종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임 이주동종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으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 해제 의사 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 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요.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이든 악이든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요. 악이면 뭐 되지 않냐면 보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두 가지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요 지문에서 이 사람은 악이거든요. 그러면 전인지 후인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명백히 뭐라고 됐죠?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라고 나와있죠. 그죠? 해제 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4번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5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요.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 3번 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이런 거죠.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돈 갚기 싫어서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직접 병에게 지급해다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요. 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 직접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요. 만약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 등으로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면 원상 회복해야 될 사람은 갑과 을이지 당사자가 아닌 병은 원상 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보시면 원상 회복할 필요는 없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1.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 목적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해제권이 소멸된다. 맞습니다. 3번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등기까지 마친 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따라서 해제 소유표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은 계속 나왔죠.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해제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의 해제 경우에도 누구는 보호돼야 됩니까? 제3자는 보호돼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합의 해제든 제3자는 보호돼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계약 각칙해가지고 계약법의 개별적인 계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죠?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도 물론 반드시 한 문제 출제하죠. 1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습니다.
2번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이 위약벌이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칙으로서 뺏긴 거죠. 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뺏기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또다시 뭘 해줘야 되냐면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뭐죠? 벌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X죠. 계약금 계약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매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매매 계약이 없다면 계약금도 존속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는 것을 평가되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요. 이 5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맞는 질문이고, 왜냐하면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이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갑소유 A 토지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아, 이렇게 또 팔아줘서 제가 또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을. 근데 문제는 갑자기 땅값이 3억에서 뭐 했냐면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을은 땡 잡았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니까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로 계약을 뭐 해버릴 수 있어요? 해제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죠? 물론 3천만 원도 짭짤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려면은 뭘 주면 돼요? 중도금을 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중도금을 한 날이 아직도 보름이나 남았어요. 그럼 보름 있다 줘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줘도 되나요? 예, 지금 당장 줘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뭐 할 필요 없냐면 도래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잽싸게 뭘 주면 돼요? 중도금을 주면 돼요. 미리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중도금이 얼마냐면 1억을 주기로 했거든요. 얼마요? 1억. 근데 통장 탈탈 털어보니까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1억을 줘야 돼요? 500만 원만 주면 돼요? 예, 5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를 지급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로 계약을 해지할 것 같다면 계약금 배액을 받든지 아니면 잽싸게 지금 당장이라도 뭐죠? 중도금의 일부라도 지급하게 되면 더 이상 계약금을 유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5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 지급은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정도, 이행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중도금 전액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만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조심할 것은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경우 1번은 반복적이고요. 2번 매매 목적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 채무의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을 가름하기로 약정하고까지 끊어볼게요. 이게 뭐죠? 대출 끼고 산 거죠. 그죠? 대출 끼고. 그러니까 3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 대출이 있어요. 1억 대출 끼고 뭐죠? 2억만 주고 산 거잖아요. 그죠? 돈 갚아야죠. 누가요? 지가. 따라서 그 저당권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지가 돈을 안 갚아 소유권을 잃은 것이니까 매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4번.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A 아파트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지 못하자 경매가 이루어졌고요. 그 경매를 통해서 병이 요 물건을 경락을 받았어요. 매수인이 된 거죠. 근데 병이 이사 갔는데 보일러가 너무 시끄러워요. 갑한테 전화가지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경락받은 사람인데 이 보일러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랬다가는 갑한테 뒤지게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스스로 건물을 판 사람이 아니라 돈을 못 갚아서 건물을 뭐한 사람이에요? 날린 사람이에요. 또 경매에 대해서는 보일러 소리 너무 시끄럽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만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요. 이 지문은 경매의 경우에 권리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주의하실 것은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권리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얘가 완전 개그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경매에 대해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고 1차적으로는 매도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고요. 3번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죠. 요겁니다. 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거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과실수취권 문제죠.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다만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므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업 매매 목적물에 부과될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물건의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에 해당한다. X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매매 목적물에 부과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물건을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면 그러한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X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요. 그 땅에다는 건축법의 제한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럼 그거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뭐죠? 그 땅,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특정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보증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입니다. 그러니까 특정물 매매라는 거는 세상에 같은 물건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요구할 수가 없고요. 디귿번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언제든지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에 맞지만 모든 손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행이익 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요. 1번 매도인의 담보 측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 이를 경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약법의 지배 이념은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계약법의 내용은 다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뭐만 빼냐면 임대차 같은 약자 보호 규정만 빼요. 그래서 계약법의 내용은 채권법의 내용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다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담보 책임도 물론 임의 규정이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5번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X.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2번 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악인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 됩니다. 4번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거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매매 목적에 대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액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악의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옵니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5번이 뭐죠? 답이 되게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에 대해서도 거의 한 문제를 내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임대차는 한 문제가 나올 거라서 대단히 높다. 이 정도죠. 물론 최근에는 계속 내고 있긴 합니다. 6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임차인이 비용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라는 약정입니다. 일단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강행 규정이에요. 예외가 있는데 비용상한 청구권이요.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양성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X입니다.
2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물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의 통상의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맞고요. 따라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요. 다만 이러한 보존 행위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5번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다면 과실이 없으니까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물론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감액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7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건데 1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여관방에서 하룻밤 잔 경우죠. 그죠?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물론 인정되지 않고요. 2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 물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될 수 없고요.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매수를 청구한 즉시 쌍방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매도 대금 지급까지 부속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니까. 4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수된 물건은 부속물 모성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인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2층으로 뭐 했냐면 증축을 했어요. 일단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다만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했다면 을은 명백히 갑의 건물에 이익을 주는 행위,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는데요. 유익비에 관한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켰다면 이때는 무엇으로 가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가게 되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렇게 시간 쓰시죠.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원칙이 뭐죠? 부합됩니다. 그죠? 따라서 중축됐다는 말이 있고 요 말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부합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뭐가 돼요? 부합되니까. 오늘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중축한 부분을 부합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문에서 지금 뭐가 없습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부합됐으니까 뭐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라고 하고요.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이런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로 인정된다. X입니다. 원칙이 뭐죠? 부합이 되고요. 부합되면 A시당도 처음부터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죠. 8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1번이 답입니다. 뭐 읽을 필요도 없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지상물 매수를 당연히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9번 문제죠. 도급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도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내고 있자고요?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도급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충분히 뭐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급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자기의 보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이런 걸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3번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력 권리로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된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 맞습니다. 4번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기송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보수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재금 취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기성 공사대금에 한정된다. X입니다. 실제로 이게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층에 대해서 지어주면 보수를 주고 2층에 대해서 지어지면 뭐죠? 보수를 주고 3층 지어지면 뭐죠? 보수를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2층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고 다른 데는 뭐죠? 하자가 없을 때 요 2층에 대한 보수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부분에 대한 보수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0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완성된 건물의 하자입니다. 건물이 완성됐다면 하자가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냐면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부, 지어진 건물을 뭘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11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답만 못 될 것 같은데 2번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중간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페인트 칠에 하자가 있다면 중간이라도 페인트 칠에 대한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
2번입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일단 답부터 보시면 2번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하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이 뭐가 됐어요? 완성이 됐죠. 그러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출자 지분의 비율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출자 지분 임의로 출자 지분에 지급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기 바라고 4번 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건물을 지어주기로 한 경우 건물이 완성됐다면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습니까? 해지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작년도 문제인데 1번이 답이죠. 손해배상 액수는 목적물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이고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자, 위임인데 위임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그래도 잘 내는 편입니다. 5년 동안 3문제를 내고 있고요. 14번 위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1번부터 봐야 되겠네요. 1번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수임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2번 수임인은 이임 사무의 처를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위임 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하여 이를 뭐죠? 성급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솔직히 위임하면은 꼭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엄마가 딸내미한테 아들내미한테 아들아 네가 내 대신 마트 가서 두부 좀 사라. 이게 시키는 게 위임이거든요. 그러면 두부값은 미리 줘야죠. 셋집이 그죠? 그 다음에 엄마가 시킨 대로 두부 사면 엄마가 500원 줄게. 그러면 보수는 뭐죠? 일을 완성한 후에 받는 거죠. 그래서 위임 계약을 하면 비용은 어떻게 해요? 먼저 받고 두부값은 그 다음에 보수는 뭐죠? 일을 한 후에 받는 거죠. 아무튼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위임 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X입니다. 위임 계약이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요. 수임인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수임인은 자기의 가름하여 타인에게 위임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지 못함이 원칙이라는 말은 임의대리는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5번입니다.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받고 위임인이 지명한 제3자에게 대신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제3자의 사무 처리에 관한은 원칙적으로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복대리인과 똑같습니다. 본인이 지명했죠.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2번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아까 제가 방금 중요한 특징이라고 했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위임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엄마가 두부 사오라 시켰으면 두부 사왔다고 해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엄마가 특별히 500원 줄게라는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비로소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조심할 것은 불리한 시기에도 사임하는 거 가능합니다. 불리한 시기에도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한데 다만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5번 위임 종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들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그 사무를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6번입니다. 위임 계약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요. 답만 보면 됩니다. 3번 수임인은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X. 비용은 먼저 받고요. 보수는 후에 받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부당이득과 뭐가 나오죠? 불법행위가 나옵니다. 1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개념이죠. 부당이득이 뭐죠? 원인 없는 이득이죠.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물론 실질적 이득을 말할 것이고요. 3번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되고요. 4번 악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뭐죠? 배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는 선이면 현정이익만, 악이면 전부를 주는데 만약에 이익이 있으면 이자 붙이고요. 손해가 있으면 손해도 배상해야 됩니다. 누군요? 악의 수익자는. 답은 5번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계약을 하고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면 돌려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한 것은 뭐죠?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을, 첩에게 소유권 자체가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불법 원인급여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당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미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들기 어려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놈한테 뭐죠?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제 그놈한테 먼저 돈을 주면서 야, 내가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주는데 그만큼만 내가 때리자.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이겠지, 그죠?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을 상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게 허용된다면 돈 미리 주고 그만큼 내가 먼저 때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죠?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2번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냥 미성년자가 아니라 뭐예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죠. 얘가 뭐예요? 의사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손해를 강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3번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비속 및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고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위자료라고 합니다. 4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의 권고를 명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끔 이런 광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나이키 대표이사 기화 해가지고 본인은 뭐 기아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무단으로 돈 억수로 벌었고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스 대표이사 이런 거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죄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고요. 국가라 하더라도 그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원이 사죄 관계를 명한다면 그것은 뭐죠? 위헌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죠. 5번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 전부를 배상한 때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맞는 지문. 일종의 뭐죠? 채권자 대의라고 변제자 대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갑을병이 공동 불법행위로 정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갑을병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의 가실로 심실상실을 초래하고 심실상실 중에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이죠. 그죠? 술. 그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술을 이빨에 처먹고 가서 좁혔다. 이런 경우 뭐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3번 갑이 과실로 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을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죠. 재산상의 손해가 있든 없든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요. 위자료도 지급해 줘야 됩니다. 4번 갑이 을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뭐죠? 위자료고요. 5번 미성년자 갑이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갑이 가행위 당시 그 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없었더라면 이죠. 왜? 책임 무능력자니까요. 3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 아닙니다. 2번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일단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요. 점유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제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에게 물론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4번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물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5번 공작물에 대해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있다면 물론 직접 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 부담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